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이야기는 익숙하고 어떤 이야기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여러 번 정도 됐을 때 1년 차에서 한 3년 차 사이 되었을 때 제가 정교조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 보건위원장을 했었고 근데 정교조만 가지고 우리 문제는 일반 교과 교사 문제와 너무 특성이 있는 게 있어서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것이 이제 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라고 건사연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치시면 나올 텐데 연구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국회에 작업하고 이렇게 언론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조는 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정교조가 갖고 있는 큰 힘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또 보건교사 고유의 문제는 별다른 어떤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 연구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그때 당시엔 보건교과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심의회 체육과 위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 보건교육 모색을 했었고 그 와중에 유엔 어린이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이라고 그 유엔 어린이 아동 권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나름대로 위치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보건교과가 만들어지고 국회 입법운동을 하면서 교양선택심의위원장을 했고 2008년부터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으로 건사연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임의조직이었는데 이제 보건교육 포럼이 정식 사단법인 교육부 산하의 사단법인이 되면서 사단법인은 여러분들 개인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단체의 주민등록번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사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보건교육의 그 대학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연구를 거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경기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대학원 보건교육 전공을 만들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이 학회가 필요하다. 연구도 해야 하고 그래서 보건교육 학회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은 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산대 박정희 교수님 하시다가 도움을 청해서 하다가 이제 제가 교수가 되면서 제가 이것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의 모든 삶 전체는 보건교사로서 제가 겪었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 그리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이게 얼마나 아이들과 우리 국민에게 유익한가 하는 굉장히 큰 화두를 담고 있고 그것이 저의 삶을 이렇게 많은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보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 개척해야 될 영역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가셨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저의 어떤 저서나 논문이라든지 보건교과서 제가 이제 대표 저자인데요. 초중고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저희 EBS 토론, 뭐 교육부 토론 나가고 이랬을 때 일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로 임용고시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최근에도 뭐 굉장히 그 역사 교육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번에 저 대통령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검정 교과서를 그 강제징용이 아니라 모집이었다 막 이렇게 바꾸고 독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는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본다라고 할 때 흔히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편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보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 보건교육 포럼에서 해석하는 것과 보건교사회가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금 이 보건교사의 문제를 두고도 역사 해석을 달리 보건교사 노조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에이치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저분은 러시아 역사를 굉장히 집필한 분인데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사실과 해석 그리고 사실과 가치 요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저 학자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보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공감이 되세요? 왜냐하면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이런 것들에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정말 보편적이고 과학적이고 변화 불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거를 바꿔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된 섭리 이런 걸 절대화하지 않고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죠. 여자는 남자보다 더 집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엔 절대적이었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건교사에 대해서 보건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보건교사는 교과교사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역사에 비추어서 아닐까요?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 역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은 필수교과인가 선택교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초등선생님들이 이럴 거예요. 필수는 선택은커녕 교과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 남의 교과 시간 가지고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우리가 갖고 역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학교보건법이라는 거는 교육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교육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든지 학교보건법은 뭐냐? 학교보건법은 교육법에서 분화되어 나왔어요. 이걸 사람들이 의외로 몰라요. 그래서 교육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으로 분화돼서 우리는 교육법에서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다른 법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고 보건교사는 교과교사인가 비교과교사인가 이게 핫한 논쟁이죠. 최근에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단체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범대에서 양성한 교사 그 다음에 교직을 이수해서 양성하는 교사 우리도 교직 이수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에 교직을 이수한 교사가 약 50% 가까이 돼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교과교사라고 하고 우리도 교직 이수했잖아요. 그리고 교과목을 중고등학교 가르쳐요. 그런데 왜 그 비교과 교사로 분류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좀 시사점을 찾으셨으면 하고 물론 제 강의로 그걸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초 같은 것들이 좀 됐으면 한다 해서 여러분과 학교보건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간단히 넘어갈 건데요. 학교보건의 관천입니다. 46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보건을 필수교과로 도입한 적이 있어요. 국영수만큼의 굉장히 비중 있는 교과였습니다. 의외로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몰랐고 학자들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렵게 찾아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법, 원래 교육법 안에 학교보건 사업의 실시, 신체검사와 보건시설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었고 시행령의 보건교사 배치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0년 위생실, 51년 신체검사 그리고 63년에 보건과목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체육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67년에 학교보건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은 그 이전에는 교육법 안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의사, 학교약사, 보건교사 이런 조항들이 생겼고 학교보건위원회, 보건실, 예방접종, 환경위생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학교보건 이렇게 하면은 흔히 그 간호사의 역할을 먼저 떠올리는데 재밌는 거는 보건이 과목화된 게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리고 1969년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전염병 예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 87년에 이때는 교과가 아까 63년에 폐지가 됐다가 왜 폐지됐냐면 그때 경제개발하면서 도덕과 그 다음에 교련 과목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보건이 폐지가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시기가 80년 요때 당시 시기가 막 우리나라의 그 농촌에서 도시 빈민들이 서울로 막 올라오던 시기예요. 그 막 아이들이 서울에 와서 부모 돌봄도 못 받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가 막 심각해지던 시기예요. 그래서 80년대는 어땠냐면 아이들이 신나 같은 거 흡입하고 이래갖고 뇌가 망가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10대 임신이 심각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건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연구를 해보니 교육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이 과목 저 과목에서 가르치는 건 안 되겠다. 합쳐서 보건 과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교육부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보건교사에게 그냥 보건교육을 하게 해라. 교과는 없이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교육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90년에 양호교사의 의료행위 직무가 나중에 90년에 규정이 된 거예요. 보건교사들 왜 여러분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금 이따 볼 텐데 의료행위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게 90년에 만들어졌고 2001년부터는 교육과정상 재량시간 보건교육이 이제 성교육, 재량시간 성교육과 함께 주제 영역으로 들어가고 건강검진 법령이 개정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환경위생관리자는 2002년에 도시환경기준, 시설기준 이런 게 만들어졌다가 2006년, 7년 이래 법과 이제 시행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막 시위를 하고 국회 앞에서 우리 건사한 시절 아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사에게 보건 아이들을 위한 그 교사에게 이런 시설 관리 시키지 마라 이런 거 갖고 막 시위를 하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관리자를 막 그때 당시에 학교에 처음에는 그래서 다 보건교사들에게 떠넘겼다가 보건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그때 8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이 맡게 되고 그러니까 약한 우리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결국은 이 업무들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대구 같은 지역은 50%를 일반 교사들이 하는 뭐 그런 상황이던데 여하튼 그렇게 들어왔고 2007년에 모든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하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 보건과목이 도입이 될 여지가 있었던 거죠. 보건과목 도입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가 됐고 보건과목 도입은 2009년부터예요. 이게 제가 쓰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2008년에 보건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2009년부터 정규 보건 수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 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러면서 보건 과목이 고등학교에서 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벌써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에만 보건 과목을 신청한 학교들이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장학사님들한테 현장에서 우리 해달라. 그동안 뭐 막 법도 있고 했지만 정식으로 교과목을 이렇게 하진 않았고 해도 이게 대학 입시랑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학점제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평가나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보건이 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보건이 여러 가지 영역이 뒤섞여 있고 초기에는 주로 예방접종, 건강검사, 위생교육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분화가 돼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까지 이런 업무들이 있다. 이 중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는 뭐예요? 법적 직무는 뭐예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그럼 환경위생이나 행정사무는 누구 일이에요?
행정실 일이에요. 행정실에서는 우리는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력을 주세요. 저거는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교 간호사를 대통령이 둔다 하길래 환영! 이렇게 이제 사실 그걸 환영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쨌든 인력을 두라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거였고요.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보건교사들 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라 이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다 환영 이렇게 써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환경위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요. 별도의 인력을 두어서 시킬 것인지 실제로 행정실도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근데 행정실이 중학교 가면 좀 늘어나고요. 인력이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히 행정실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극별로 학교 행정 인력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보건교사에게 행정실은요 고등학교의 큰 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실 인력이 10명쯤 돼요. 모르셨죠? 선생님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우리 일이 아니야 아무리 주장해도 남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너는 인력이 10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확 달라져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어디냐면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옛날에 그랬어요. 선배들도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너희가 해 그럼 언젠가 알아주겠지.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 절대 그냥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고 그리고 연구해서 정책을 제안해야 되고 제안만 해서는 안 되고 힘을 모아서 관철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똑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있죠. 우리 몇 명 된다고. 보건교사 지금 전체 한 11,300명 정도 돼요. 전국에. 늘었어요.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땐 6,000명밖에 안 됐는데 2배쯤 된 거예요 지금. 근데요. 세상은 참 재밌어요. 세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절로 이길 것 같지만 조직된 소수가 있으면은 다수가 못 이겨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요. 전 교사들이 다 반대하는 보건교과 법안. 우리 막 6,000명도 안 되는 보건교사들이 국회와 단결해서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되지만 지혜롭게 국회를 활용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생떼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아이들과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가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또 대의가 있다 해도 그냥 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화하겠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행정사무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유혹을 좀 느꼈어요. 학교에는 교사 이외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직 아니면 행정직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이 간호사로 배치가 되면 그럼 그분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이거 우린 교사니까 교육하고 아이들 학생들 건강관리를 맡고 그분들이 와서 일정한 진료와 행정사무를 맡으면 안 될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유혹을 좀 느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을 잠깐 했지만 이건 합의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논해서 가야 되고 또 보건교사와 만일에 또 이런 어떤 학교 간호사가 투트랙이 될 경우에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또는 업무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인력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안 받겠다고 거절할 것인가? 이거는 항상 딜레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한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보건실과 건강검사도요. 보건실도 70년대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이게 보건실 준다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위생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뭘 돌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02년 당시부터 보건실 설비 기준이 제시가 되면서 2005년부터 현대화 작업을 한 거예요. 저거는 보건 장학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어요. 현대화 작업은. 그전에는 막 교실 방칸도 안 되는 거, 뭐 거의 쓰레기통 같은 곳에 조만한데 둔 거 뭐 이런 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중에 좀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안에 보건교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나 혹은 어떤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그 중앙 집권적이고 상대적으로 상명하달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누가 있느냐, 교육청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힘드신 이유 중에 하나도 만일에 교육청에 우리 출신의 과장이 한 명만 있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출신의 과장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장학사가 굉장히 높은 사람 같지만 교육청에 들어가면 장학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장, 교감, 부장 밑에 일반 교사로 치는 것과 같이 교육청에 가면 교육감, 부감, 그 밑에 여러 가지 실장, 국장, 그 다음에 과장, 그 아래 연구관, 사무관, 그 밑에 주무관급에 말하자면 주무관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글쎄 그것도 좀 그런데 주무관은 여러 명이 있고 게다가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혼자 있는 그런 구도에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같이 바꾸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기쓰고 노력을 한다. 다 빼앗기고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혜로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하튼 그리고 과거의 신체검사에서 지금은 건강검사, 지금은 법안이 나왔죠. 국민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 통합검진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건강검사를 우리가 결과를 딱 받아보고 어떤 아이들이 건강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1년 내내 건강검사 하다가 시간 다 가요. 3월은 바쁘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세워서 아이들한테 안내하면 아이들이 제때 딱 갔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몇 개 되는데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어떨 때는 한 학기가 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1년 내내 걸려요. 큰 학교는 그러면 연말에 결과를 받아서 완료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갖고 언제 건강관리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보건교 포럼에서 그 주장을 했어요. 국민보험공단에서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옛날에 뭐 김춘진 의원, 뭐 그 다음에 저 도종환 의원 이런 식의 방문하고 해달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법안을 내서 저희는 환영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보건교사회가 거기랑 이번에 토론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또 보건교사회가 뭐라고 쓰냐면 이건 우리가 한 일이야. 이건 이제 역사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화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논리도 만들고 다 써주고 국무총리실 가고 의원실 가고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지금 토론회를 한 건 다행이긴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면 뭐냐 하면 역사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여러분 어른들 검진하듯이 공단에서 쪽지가 날라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검진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입력이 돼서 학교에서 그거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통과가 될지는 몰라요. 법령이 나오거나 이러면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죠.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인데 53년에 학교 간호사에게 교사의 지위가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1961년에 보건교사가 처음 발령이 됐어요. 2003년부터는 간호사 자격증 더하기 교직 이수가 의무화됐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기 학교 간호사로 우리가 응급처치하려고 양성이 됐지 우리가 언제 교육하라고 우리가 양성이 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논리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직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교사 자격증 자체가 안 나와요. 물론 저게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보건교과 교육론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보건교사로서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교과 교육론을 안 가르치고 그냥 사범대에 있는 교육과목에서 뭐 교육사, 교육철학 이런 거를 일반교사 관점에서 좀 가르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보건교육의 의의나 역사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우고 학교로 와요. 나는 이건 양성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한 얘기 같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수십 년 지나니까 눈에 보여. 여러분들께는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고민해 주시면 좋죠. 그랬더라면 저런 논란이 없을 텐데 괜히 와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고 우리끼리 잘 모르니까 막 싸워요. 너네 교과서로 돈 벌려고 너네 우리 교사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답답해요. 그럼 일반 교과교사들은 다 돈 벌려고 교과서를 쓰나요?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 가자 그러면 대학원이요. 연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연구해주지 않아요. 간호대 교수님들이 아주 일부 극히 드물게 관심을 갖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거든요. 여기는 교육부 소속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역학구도도 다 달라요. 정부 관계자가 정책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는 저 같은 교수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대학은 돈 벌어주는 거 아니야?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간호학과 그 대학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두 간호학과 가지 말고 우리 대학생 되지 말아야 하나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랑 먹혀요 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절대 외롭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판단하고 어떤 게 우리 미래에 유익한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옛날 교육법에서는요. 아까 그 40년대에 교육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교육법에서는 교원이라 하면 각 학교에서 원하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원은 다 똑같은 교원이라는 거예요. 교사 다 똑같은 교사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은 왜 정교사, 비정교사가 구분이 되느냐? 중간에 바뀌었어요. 정교사와 특수교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게 특수교사가 생기면서 특수교사로 지금 특수교사하고 우리 보건교사 이런 사람들을 특수영역의 교사로 만든 거예요. 그랬다가 특수교사는 다시 정교사로 가버렸어요. 보건교사는 정교사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사는 지금 정교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아까 보건 장학사 하나만 교사 출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행정직이에요. 특수는 달라요. 특수는 행정직이어도 특수 출신이고, 하여간 이게 교육청에도 그 교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만 해도 수십 개예요. 보건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교과교사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정교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교육계에서 주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건교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특별하게 일반 교사들의 인식은 과거에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프면 공부를 못할 수 있으니까 잠깐 봐주는 사람.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건교사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런가요? 보건실 찾아오는 애들을 보면 그런가요? 잠깐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일이 얼마나, 그쵸?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주축이 돼야 맞는 거고 게다가 교과목을 갖고 있어요. 나는 사서상담 영역도 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교과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교사로 하자 이건 다 반대해. 왜냐하면 이게 주축이 되는 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교사가 되면 승진길이 열려요. 교감 되기 쉽고 부장 되기 쉽고 교장 될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 교사들이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이 절대 안 돼 하고 블럭을 막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교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역학구도가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선생님들이 난 정교사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정교사, 비정교사 나누는 것보다는 원래 예전처럼 교사는 모두 교사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실은. 교사면 다 교사지. 그걸 해가지고 저렇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누구는 승진할 수 있게 하고 누구는 승진할 수 없게 하고 이게 왜 문제냐면요. 교과 영역 이상으로 아이들의 삶의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교육이. 옛날에는 국영수사과만 잘하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아이가 다양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곳에서 일정하게 뛰어난 점이 있는가. 그래서 그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생기고 수시로 가는 아이들이 생겼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또 되돌아가서 국영수사과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 학점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입시제도를 바꾼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은 창의력 시대가 왔어요. 챗 GPT가 돌아다니는 세상에 그걸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찾고 그럴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생활교육, 창의력, 그리고 자기 생활을 건강하게 챙기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런 보건교육이나 그런 나는 영양도,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주축이 되는 역할을 같이 하게 해줘야지. 사범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이쪽 과목의 사람들은 많은 승진을 해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그 외의 교사들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차별이에요. 그래서 고쳐야 될 과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난 안 하겠어. 우린 정교사 남이 할 테면 해.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맥락을 너무 모르시는 데서 오는 소리다. 연구를 좀 더 하고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죽 힘들면 그럴까. 그 지점에선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어떤 그 지점은요. 내가 서 있는 지점은 항상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게 그 이후에 우리 후배들의 삶을 또 좌우해요. 우리가 보건교육을 이렇게 열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모든 교육에서 소외되고 그냥 하나의 특별한 영역을 갖는 그냥 어쩌다가 응급처치나 좀 할 수 있는 사람, 말로는. 그리고 뒤에선 남의 교과 수업을 끝도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지금 편리한 눈앞의 이익만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네트워크도 갖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변화의 방향이 어디인가 이런 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보건법 23조를 보면 지금 보건교사의 직무조항, 여러분은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저 나조항이죠. 그리고 보면 칸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직무들은요, 사실은 전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교사들은요, 법률에 뭐만 있냐면 초중등교육법 20조에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 아주 간단하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그게 교사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업무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변호사? 의사?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변호사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있지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거는 비전문가들에게 세세하게 업무 규정을 해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건교육하고 건강관리하는 사람 그 정도로 된 거죠. 세부 시행령에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아니 학교 보건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 교사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직무에 들어가야죠. 없잖아요. 당연히 수립하는 거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느냐. 옛날에는 너무 할 일이 없다. 보건교사가. 그래갖고 일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다. 그건 그 시기의 얘기고 지금은요. 가만 앉아있을 엉덩이 닿을 틈도 없을 만큼 보건교사가 바쁜 시절인데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이렇게 해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행령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넣던지 지금은 게다가 가정방문 이런 거 하지도 않잖아요. 저런 거를 여기다가 살려놓고 그리고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원래 저게 문교부 지침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언이라고 돼 있었어요. 조언은 필요하죠. 보건교사가 아까 그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막 하다가 아들이 다쳐요. 어떤 애는 막 이 축구대에 매달려서 막 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오고 어떤 애는 계단 타고 쫙 내려오다가 여기 거기 뭐가 있었나 봐요. 손을 비어서 많이 오죠. 그러면 그때 보건 선생님 무심하면 안 되죠. 행정실 가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애들이 자꾸 다쳐서 와요. 이런 조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보건을 조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교실이 어두워요. 좀 밝게 해주세요.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이런 조언할 수 있죠. 조언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원래 이게 조언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는 법률에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직원이 하는 거예요. 우린 직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행령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신규니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 우리 이제 여기에 저 정도 되면은 학교가 연공서열이에요. 올해 되면은 목소리가 좀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은 좀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되죠. 도움도 청해야 되고. 그렇지만요, 신규들도 한 학교에 한 4년, 5년 있으면 굉장히 올드가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5년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1년에 5분의 1씩 사라져요. 새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학교에 2년차, 3년차 되면 꽤 목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1000년 차에는 올해만 하겠습니다. 정 이길 수 없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년엔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내년에 가면 힘이 조금 더 생기고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여러 관계도 인간관계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보건실 문을 열고 나오세요. 보건실에만 있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보건실에만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한 하시고 약간의 우분들도 만들고 그리고 그 요새는 뭐 쪽지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학생들 다치면 다 보내갖고 이런 일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알렸어요. 오늘 애들이 이런 일로 다쳐서 쓰러졌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거 꼭 조심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도움도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거 얼마나 바쁜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기도 해요. 너무 바쁜데 언제 그거 해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유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근데 이제 여하튼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에 관한 거, 이거는 9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아까 90년대 의료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 김하중이라고 전에 보건대학원 교수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하신 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예외 조항으로 해서 보건교사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좋죠. 어찌 보면.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병원이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세계에서 보건교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 갔었을 때 몽골에는 의사가 있었어요. 학교에. 거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물론 그 의사가 우리나라 같은 저런 막 그 레지던트 같은 그런 종합 의사는 아니고 아마도 1차 보건을 담당하는 의사일 텐데 의사가 있어도 의료행위 안 해요. 옆에 나라 일본 가죠. 일본은 늘 차가 119 같은 게 차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선생님 거기는 그 양호 교유라고 보건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진료행위 안 해요. 그럼 뭘 하느냐? 건강관리하는 거죠. 의료행위는 안 해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도 그거는 오면 빨리 차 연락해갖고 빨리 가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보건교사가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이 의료조항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도서관계 상간 지역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좀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행위를 제대로 하려면 누가 바깥에서 좀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병원 가면 그렇듯이. 병원에 도떼기 시장처럼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줄 서서 그 의사 하는데 막 저요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보건생들은 그 애들 막 있는데 혼자 그거 하면서 언제 그 넉넉하게 애들 보고 진료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저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진료 기록은 또 간호사들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의사가 하지만 간단하게 하고 일정 부분 넘기고 약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교육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일이 너무 많은 일이 학부모가 요구하면 다 보건교사 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법률로 올리자는 또 주장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반대하고 막았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역사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를 보실 때 충분히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우길 텐데 사실은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는 이게 만들어진 게 67년에 초안이 만들어지고 80년대에 개정된 거예요. 그럼 그로부터 지금 40년, 50년 지났으면은 지금 바꿔야죠.
그런데 이것도 못 바꿀 만큼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냈지만 안 바꿔줬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청 안에 보건장학사는 혼자고 나머지 10몇 명이 되는 사람들은 보건행정직이에요. 근데 이 보건행정직들은 다른 과를 못 가요.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나중에 아셔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들은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요. 보건행정은 따로 뽑아갖고 그 부서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잡무를 해야 그런 일들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자꾸 끌어안아, 오히려. 이게 기제가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는 여러 명이 있지만, 예를 들어 교육부에 20명이 있지만 우리는 한 명인데 그 20명이 만들어서 문서로 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학교 전체가 해야 될 일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행정 업무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 일을 학교 전체가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 전체가 나누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요일마다 부장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 전체에 대한 의논들을 해요. 근데 보건교사는 대부분 체육부 소속이고 요새 이제 일부 학년부 소속이 있지만 그리고 소속이고 그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부장은 안 하고 그냥 일반 개원이에요. 그리고 이 부장은 우리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 협의가 전혀 안 돼요. 다 보건교사 혼자에게 와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건교육부를 만들어라. 보건교사도 큰 학교는 2인 배치하고 부장 정교사에서 부장 줘라. 경기도 같은 데는 내규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부장을 하려면 정교사여야 한다. 그 정교사가 아닌 사람은 부장 되려면 이럴 때 해요. 아무도 부장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많기 때문에 모두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내규에 어긋나지만 보건교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더러 부장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근데 그런 연유로 어떤 선생님이 생활지도부장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우리 보건교사가 맨날 고민하는 거 혼자 고민하는 거 여러 개원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누가 부장 얘기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보세요. 보건실 일은 어떻게 하고요? 개원들하고 좀 나누세요. 그래서 할 수 있죠. 간단한 거. 사실 중증은 나한테 긴급 연락해라. 그 외 간단한 치료들은 좀 교육해서 해도 되죠. 그럼 그걸 진료행위 아니냐 할 텐데 엄마들은 진료행위 안 해요. 그렇게 따지면 간단한 것들은 진료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처치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조무사도 할 수 있는 일, 학부모도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반드시 보건교사만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나는 없다. 아까 셀프 코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잘해야 되죠. 교육시키고 잘못한 부모들이 보건교사 할 일 안 하고 얘한테 맡겨서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서 하시지만 간단한 것들 여기 조금 나가가지고 이런 거 씻고 밴드 붙이고 이거를 다 보건교사가 하느라고 정신없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간단하게 분할시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아휴 시간이 제가 말했죠.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교육과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어떤 진료행위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들 응급처치하는 거 들으면서도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응급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저게 충족이 될까?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받아 적은 거는 예를 들어 응급처치를 개인 동의를 구한다. 이건 제가 학교 올 때랑 굉장히 바뀐 거예요. 그만큼 요새는 인권이 소중해졌어요. 그죠?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선생님들은 병원에 있던 관습 때문에 내가 진단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거 있기도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진단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애를 놓고 근데 저는 이 정도는 구분해요. 골절인가 그냥 염좌인가 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단한 이런 골절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큰 부위 골절은요. 슈거링이 있어요. 떨고 충격이 그게 혈관의 충격과 신경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뭐 굉장히 충격을 받거나 무릎을 떨거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쪽에 골절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그런 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다 진단할 수 없어요. 너무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아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호소한다 그러면 119를 저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단하려고 하기 전에 그게 먼저일 수 있어요. 빨리 해놓고 진단하는 거죠. 응?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 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일반 교사들이 와갖고 나도 응급처치 좀 배웠어, 연수 받았어. 그러면서 막 골절인 애들을 팔을 잡아 돌리고 막 이런 일도 자기 맞춰본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골절이 와도 초기에 골절까지는 아니지만 염좌인 경우에는 별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월경이 있다. 아까 월경 다이어리 쓰자. 다이어리 쓰라고 하면 애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보건소 선생님 쓰라고 하면 써요? 잘 안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건 수업 시간에 가서 과제로 이거를 낸다. 특히 교과에서 이제 앞으로 대학 입시 있을 때 낸다. 하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건 수업과 연관이 돼야 건강관리도 더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경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임신하는 사람 그런 증상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자해 이런 건 더더욱이나 저는 며칠 전에 그 아동학대 그 봤어요. 16시간을 묶여갖고 계모한테 두들겨 맞다가 사망한 아이. 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걔가 온몸에 멍이었다는데 그걸 몰랐을까? 학부모는 모르고 아니 보건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몰랐을까? 여름이 아니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담임은 애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왜냐하면 추운데 얇은 차례 안 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알았을 텐데 저는 사실은 보건 선생님이든 담임이든 너무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막 마치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제대로 위한다면은 너무 바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죠. 물론 여유가 있어도 딴짓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보건교육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관리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처음에 이게 제가 56년이라고 여기 썼지만 이건 그때 교과서고요. 46년부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보건교과를 도입을 했어요. 왜? 와보니까 너무 위생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는 보건교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국어 영어 수업 중에 국어가 시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보건이었어요. 수업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체육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죠. 보면 뭐 여기 맨손 체조, 일광욕, 구급법, 기생충, 올림픽 이런 것도 나고 WHO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괜찮았어요 옛날에 보건교과가. 그런데 아까 없어졌다 그랬죠. 63년에 그 도덕이랑 교련이랑 그 경제개발 아직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까 복지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막 여러 가지 그 60년대, 70년대 근대화되고 80년대 되면서 애들 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보건교사한테 수업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 시간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가서 시간 빌려주세요. 그럼 어떤 체육 선생님은 내 시간을 왜 내가 너한테 줘? 안 줘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자기 수업하기 싫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을 저한테 막 강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계획하고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건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체육교과에 있는 걸 가르쳐야 돼. 게다가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해요. 주권도 없고 그리고 하려고 해도 교과서에 체육교과서에 있는 걸로는 잘 안 맞아. 그럼 내가 지도안을 다 따로 만들고 자료도 다 따로 만들고 선생님들마다 전부 따로 만들고 이랬어. 그때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 보건교사라고 인터넷에 처음으로 보건교사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자료를 올리고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원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단체별로 분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막 하라는 교육은 계속 늘어나고 주당 6시간 이상을 수업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니까 연간 300시간이 넘는 거예요. 근데 보건교사가 연간 300시간 수업을 하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하냐면 아니에요. 보건교사는 수업한 게 없어요. 0이에요. 왜냐? 다른 교과 시간에 수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른 교과 시간에 해도 법률에 보건교사가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챙겨 먹으면 네이스에서 내 수업 시간 내가 수업한 거는 올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세요. 담임한테 얘기해서 제가 수업한 거 올렸는지 확인하세요.
근데 원래는 우리한테 입력하게 해야 맞죠. 앞으로는. 그죠? 중고등학교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해봤더니 300시간은 그러니까 문서 그리고 어디는 비디오만 틀으래요. 또 학교 가면. 응? 그런 수업. 막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달리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계속하고 내가 한 수업은 나 딴 교과교사가 한 걸로 되고 나는 교과서도 없고 이런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1. 나는 수업을 거부하겠다. 한 명도 없어요? 이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다. 오, 한 절반쯤이네요. 기타. 나머지 분들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손 안 드신 분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밤새도록 싸웠어요. 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자고 싸워야 하느냐,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랬어요. 안 하겠다고 하면 너무 추하다. 애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뭐 애들은 저 난리인데, 그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받기도 힘들고, 우리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하게 해달라고 싸우자. 그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건교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4명이서, 2명이서, 3명이서, 4명이서, 5명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전에 우리 선배들이 한 게 좀 있었어요. 있기는 뭐냐면 WHO가 보건교육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이 공론화되면서 했고 그래서 이게 그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주고 시켰어요. 그래서 김하중 의원 이런 분들이 그때 이거를 그 보건대학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서 87년에 아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6시간 이상 시켜라 했고 2001년에 재량시간에 이때부터는 성교육이 의무화돼요. 아까 말했지만 남의 시간을 하면서도요 이 보건 수업 성교육 안 하면 그 학교에 감사가 나와요. 왜 안 했느냐고. 그리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돼요. 그렇게 중요하면 교과를 만들어주지. 교과는 안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과를 만들자라고 2001년에 전교조를 통해서 전교조 단체교섭안으로 넣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세상으로 난 창이 없었어요. 전교조를 통해서 단체교섭으로 교육부에다가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2002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한 1,400명 정도가 여기 대학로에 가면 동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강당에서 모여서 노무현 대통령을 불렀는데 대통령은 안 오고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이 그때 노무현 교육특보였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건교과를 설치하라, 보건교사를 확대 비치하라, 뭐 이렇게 막 운동해가지고 보건교육센터를 만들어라 해갖고 대선 공약을 해서 이제 2005년에 법률을 해서 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오늘날에 오게 된 건데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운동 과정은 제가 여기 썼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저희 여러분들 중에 좀 더 깊은 관심이 있고 논문을 쓰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쓴 논문을 더 해가지고 저한테 인터뷰 하셔도 되고 우리 집행부한테 인터뷰 하셔도 돼요. 대학원 오셔서 논문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요게 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0주년 기념 자료집이 있어요. 아름다운 성장 보건교육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이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보건교육이요. 노태우 대통령 공약이었던 거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도 공약을 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안전보건교육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우리가 전교조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빨간 띠는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란 띠 메고 여기 막 그때 당시에 100명이라도 모이겠느냐 100명도 안 모인다 막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다 편지 쓰고 우리가 이걸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막 피눈물로 이때는 막 선생님들이 잠모를 지금 여러분보다 더 진짜 말도 안 되는 잠모를 할 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접대라는 업무 분장은 수업하다 말고
손님이 왔다 그러면 나가서 한복 갈아입고 차를 타서 대접해야 되는 뭐 그런 업무. 여기 우리 박상혜 우리 대표님 계시지만 옛날에 막 영양사가 없다고 밥해라 시골에서 막 뭐 그런 업무. 그다음에 너네가 위생이 붙었지 않냐 화장실 청소를 다 너네가 해라.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마음이 지금보다 더 뜨거웠죠.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국회를 설득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선 공약을 하면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또 안 되더라고. 물공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대선 공약을 한 걸 가지고 국회에다 다시 법안을 내서 이렇게 토론회. 지금 여기에 요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 지금 이주호 장관님이에요. 그때는 국회의원이어서 우리랑 이 토론회도 하고 이 법안 발의해서 같이 통과시키고 여기 공청회도 나가고 여기 체육관 막 극력 반대하고 막 이랬었죠. 그거를 우리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말하자면 쭉 여기까지 온 거다. 2005년에 우리가 그때 극성이어서 정교조 대표, 뭐 교총 대표 다 보건교과를 내걸었어요.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특별회의 뭐 이런 데서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 2005년에 법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법안이 나온 다음에 그 과정을 논의 과정도 여러분이랑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2007년에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사당 후보가 모두 보건교과 공약을 하는 그런 것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 2012년에 여러분의 선배들 진짜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배들이 하나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명퇴를 하고 학교를 떠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선생님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맞아 막 이래갖고 지금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다. 이거 의원하고 우리 같이 토론회 하는 장면이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법률이 통과되면 될 줄 알았어요. 법률에 여러분들이 아마 임용고시 하면서 배우셨을 텐데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해라. 그리고 신체 발달과 체력 증진 구조의 이 기억나세요? 구조의 이 제15조 반드시 찾아가지고 그건 달달 외우셔야 돼요. 구조의 이 15조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시수와 도서를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된다. 그리고 보건교사의 직무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다. 이렇게 법이 됐는데도 원래 법이 되면 아빠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하게 돼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제대로 배우세요. 제가 요거는 제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요거 PPT 하나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반드시 다운받아서 요 사이트 가서 보세요. 지금 국민소통 참여 채널이거든요. 국민참여소통 채널. 글 써오셨죠, 거기에. 여기 가시면 여기 보건교과서에 교육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교육과정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참여소통 채널이라고 가시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보건은 여기 선택 교육과정으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미술과, 체육과, 영어과 여기 선택이 없나요? 초등이. 중학교. 네, 마칠 시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다른 게 몇 가지 잠깐만요. 다른 게 뭐냐면 잠깐만요. 그 교육과정이 다른 거는 교육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체계로 가르쳐라. 그리고 성취 기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야 그게 교육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문서에 있어야 해요. 그냥 프로그램을 짜서 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국가교육과정에 있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아까 시간표에 교육이나 이게 있어야 과목이나 표시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요즘 초등선생님들이 과목이 없는데도 이게 하는 이유는 법률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연수와 승진의 근거가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교감교장이 되면은 그게 전체를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목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승진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사서나 상담이나 영양이 교감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은 우리가 이 교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승진을 하고 그래서 장학사님들이 교감부장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년마다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이 승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승진한다는 거는 좀 너무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항의하세요. 그러나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청에서 우리를 대변해야 우리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높은 자리로 많이 가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더 힘들죠. 그리고 5년마다 개정해서 교과서 개정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는 없어질 뻔한 거 저희가 2년 동안 1인 시위하고 교육청 찾아가서 하고 해서 살린 거예요. 왜? 교과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 안 해도 5년만 해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초등은 교과목을 만들 숙제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반응 이런 건 애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책 읽고 있으면 100% 보건 교과서예요. 그랬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치려는 교사에게 전교사 자격을 안 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모습도 해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이렇게 노력해서 저희가 합의하고 사진 찍고 이게 서울대랑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서울대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티오가 없어서 못 만들고 경기대에다 만들고 이게 일기 졸업생들이고 이런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회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연구한 거 딴 사람들이 다 빌려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들 연구대회 내고 옛날에 보건교사가 만든 거를 체육에 있는 어떤 분들이 가져가서 연구대회 발표해서 상 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학회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잖아요. 이 학회가 없어질 때까지 그건 남아요. 여러분들이 한 고유의 작업으로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학회나 이런 데서 또는 보건교육 포럼에서 책을 만들잖아요. 그럼 ISBN이라고 그 책의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디로 쌓이느냐. 이게 누적이 돼서 우리 집단 안에 쌓이고 전문가가 돼야 실질적인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엉뚱한 데로 가서 쌓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회도 우리 해마다 상반기 학회, 하반기 학회 있어요. 좋은 사례 있으면 발표하시고 남의 거 보러도 오세요. 그리고 이 학회를 잘 키우고 발전시켜야 여러분들의 전문성도 커지고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남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저희가 성교육 탐방 여기 가서 우리가 딴 나라에 2인 배치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방문해 봤더니 초등학교에 800명이 넘으면 바로 2명을 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연구들 그리고 여기에는 의료행위를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서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보건교사들이 자기가 조금 대학원의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얼마든지 수업하는 교사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볼 게 있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 같은 게 여기가 지금 사진이 작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 안에 들어있어요. 통합행정을 해요. 우리는 교육청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 시청 안에 교육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회 바로 옆에 상수도과가 있고 주택과가 있어요. 학교에 뭐가 고장이 나면 시청에서 와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환경위생 관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시에서 관리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환경위생 관리를 인력을 줄 수도 있지만 통합행정을 해서 좀 연계를 강화해서 이런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갔어요. 제가 5분 진행하면 큰일 났네. 그래서 이거는 한중 교류했던 거 중국의 CDC 이런 것도 방문하고 그렇게 가면서 뭘 알았냐면 영국엔 의사랑 간호사가 지위가 같아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그런 재미있는 것들도 좀 보고 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보건교육과정이 오히려 약화되어 왔다.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교과서 얘기 우리가 시위도 하고 교육감, 서울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 한혜진 우리 정책국장님이고 여기 우리 박상혜 대표님이시고 우리 전신 대표님이시고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김우림 선생님 신규인데도 그때 지금 강사시지만 오셔서 막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어 왔다. 요거는 그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교육과정 할 때 한번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정책과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교육이 구조 행정 체계가 이렇게 부서가 있고 그 부서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른 행정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보사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학교 이 교육청 안에서 취약하면 바깥에 교장, 교감 이렇게 힘 있는 세력들이 많으면 훨씬 그 장학사들이 힘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단결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건교사를 둘러싼 정책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고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보다 보건의료인이다?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우선시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교사이기 때문에 특수한 보건교사라는 거 그러나 교사이고 양성과정과 이런 것들을 이건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까 보건교과 교육론 이런 거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분리되어 있는 거 행정 인력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거를 고쳐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현재 선택이지만 법률은 필수다. 그러니까 필수여야 하는 거예요. 보건은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육법에서 분화되어 나온 법이기 때문에 교육계와 무관한 게 아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는 교과교사냐 비교과교사냐 그럼 아직까지 교과교사가 되는 정교사 자격을 못 받았지만 교과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14년간 해왔어요. 그러면 교과교사를 그 정교사로서의 자격을 주는 게 맞아요. 우린 두 가지 자격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서 그냥 들려오는 얘기에 그냥 넘어가지 마셔라.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 앞으로 보건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필수화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을 위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숙제이지 그게 없기 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절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서 과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